군과 패권을 둘러싼 피의전쟁, 제1차 세계대전, 우크라이나 전쟁, 이라크 전쟁, 스페인의 아메리카 전복전쟁, 백년전쟁. 먼저 독일이 유럽의 신생 강국에서 패전국이 되기까지 제1차 세계대전 1914에서 1918년입니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렸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하 오스트리아, 이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부부가 암살당했다. 오스트리아의 변방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 수도에서 발생한 이 작은 총성이 무려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20세기를 여는 원시적인 대재앙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라예보의 총성은 유럽 전체를 볼 때 지극히 지엽적인 사건이었다. 19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에서 지배권을 상실하면서 세르비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발칸반도의 국가들은 독립했다. 하지만 보스니아는 1908년에 오스트리아에 병합되었다. 이에 세르비아가 발끈했다.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우며 발칸반도에서 슬라브계 통일국가를 건설하던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 병합이 슬라브 민족주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보았고 궁극적으로는 세르비아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1910년부터 1913년까지 발생한 두 차례의 발칸 전쟁으로 쇠약해가던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나자 영토 분할과 독립을 놓고 발칸반도는 경랑에 휩싸였다. 그 혼란의 진원은 오스만 제국이 떠난 자리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려는 오스트리아와 그에 대항해서 범슬라브 통일을 주도하는 세르비아였다. 사라예보의 총성은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의 오랜 갈등이 낳은 예고된 사건이었다.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의 암살범인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범슬라브주의 비밀결사에 소속된 세르비아 청년이었다. 더 이상 세르비아의 준동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맹국이었던 독일의 침공 계획을 알렸다. 독일이 카이저 비렐름 2세는 오스트리아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독일은 가장 가까운 우방인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 때문에 발칸반도에서 위축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무엇보다도 세르비아와 가까운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이 백지수표 하객을 바탕으로 1914년 7월 28일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했다. 그러자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하기에 군대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후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수많은 국가들이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전쟁 선포를 했다. 독일이 러시아와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고 영국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했으며 오스트리아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아시아에서는 1902년부터 영국의 동맹국이었던 일본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일본은 유럽의 전쟁을 기회 삼아 중국의 청도에 있는 독일 교차지를 비롯해서 남태평양에 있는 독일 식민지를 차지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심산이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선전포고로 세계는 크게 오스트리아 측의 동맹국과 세르비아 측의 연합국으로 나뉘었다. 동맹국의 핵심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였고 연합국은 프랑스, 영국 그리고 러시아였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미국은 중립을 선포했지만 세계는 역사상 최초로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통일독일, 총칼 외교로 프랑스와 영국을 위협하다. 오스만 제국의 쇠락으로 발칸반도에서 힘의 공백이 나타나자 유럽에서는 적어도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부터 지켜왔던 세력균형의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력균형을 뒤흔드는 진앙지는 독일이었다. 1871년 프로이센은 종교는 다르지만 언어와 문화가 유사한 사람들로 구성된 39개의 독립국가를 통합한 통일독일의 탄생을 선포했다. 1870년에 발발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쥔 프로이센이 프랑스 역사와 문화의 자존심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승전과 함께 통일독일을 선포한 것이다. 프랑스로서는 치욕적인 순간이었고 독일로서는 게르만 시대를 예고하는 영광의 순간이었다. 독일의 통일은 19세기 중반부터 강하게 태동하고 있던 민족주의의 발로였다. 독일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며 그동안 아프리카와 인도를 포함해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영국과 그 뒤를 이은 프랑스 제국주의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족적 우월주의는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무서운 속도로 서구인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었다. 사회 진화론, 즉 사회에서의 적자 생존론이 국제사회 생태계에서도 적용되며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민족이 세계의 먹이사슬에서 최고의 포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은 시대의 주류가 되었다. 특히 통일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후발주자로 식민지 경쟁에 뛰어든 독일은 과학적, 경제적, 역사적으로 그들이 민족적 우월성을 증명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힘의 우위를 과시하며 민족적 자긍심을 표출하는 민족주의는 이미 이성의 경계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민족의 이름으로 위험한 도발을 부추기고 있었다. 1884년부터 1985년 사이 1884년부터 1895년 사이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던 아프리카 식민지 분할에서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겉으로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평화롭게 아프리카 식민지 통치를 분할하는 것이지만 식민지 쟁탈에 늦게 뛰어든 독일로서는 한화한 일이었다. 반면에 그동안 식민지 개척을 주도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이 약진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특히 영국은 아프리카 대륙을 종단하는 철도를 건설해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까지 아프리카를 지배하라는 야망을 세웠는데 아프리카 중앙에 건설된 독일 식민지가 그러한 비전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독일은 1905년과 1911년 두 차례에 걸쳐 모로코 사태에 개입하여 아프리카 북부에서 영향을 키워가던 프랑스와 무력 충돌이 위기를 초래했다. 독일이 모로코 반란을 지원하며 무장 선박을 모로코의 아가디르 항에 상륙시키자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전운이 감돌았다. 다행히 프랑스는 독일로부터 모로코 지배권을 인정받고 독일은 프랑스의 콩고 식민지 일부를 넘겨받으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독일이 총칼 외교를 견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급격한 산업화로 유럽 시장을 장악한 독일. 독일의 총칼 외교에 가장 놀란 나라는 영국이었다. 1911년 제2차 모로코 사태에서 독일이 모로코의 아가디르 항에 군함을 파견한 것은 프랑스에 대한 무력 시위였지만 영국은 궁극적으로 영국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다. 영국은 19세기 내내 해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어떤 나라도 영국의 해군에 도전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런데 독일이 지중해 서쪽에서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모로코에 전함을 파견했고 그것은 영국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 아니었다. 당시 영국의 해군 장군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아가디르 위기가 세계대전으로 가는 아마겟돈이 될 것을 예견했다. 세계사의 흐름을 읽는 데 탁월했던 그 젊은 정치인은 그때부터 세계 패권의 판도를 뒤흔들 빅뱅에 가까워진 것을 직감한 것이다. 통일 이후 독일 군사력은 놀라운 속도로 증강되고 있었다. 이미 세계 최강의 육군을 소유한 프로이센은 독일 통일을 완성한 후 해군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곧 독일이 해양에서도 영국의 주도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었다. 19세기 초에 나폴레옹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독일이 시도하고 나서자 영국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의 군사력은 단순히 민족주의적 이상에서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를 진행하고 있는 산업화가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20년 만에 독일의 산업은 영국,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했고 어느 부분 앞서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적어도 100년 이상 걸렸던 산업화가 독일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산업화의 철마인 철도는 석탄과 철강 산업이 붐을 이루었다. 독일의 석탄과 철강 생산은 영국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왔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당시에 독일은 영국보다 2배 이상 많은 철강을 생산하게 되었다. 제품 수출에 있어서도 독일의 약진은 놀라웠다. 통일 당시에 독일 수출품의 3분의 1만이 완제품이었으나 1913년에는 그 비중이 63%로 증가했다. 독일은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대륙의 시장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극한 산업화로 일자리가 늘어나자 독일인들 중에 이민을 나가는 숫자도 급속히 감소했다. 1880년대 연평균 13만 명에 달하던 이민자 수는 1890년대 중반에는 2만 명으로 급감했다.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으로 가기보다는 독일 드림이 중심지인 베를린과 루르로 갔다. 강력한 산업화는 군사력의 증강으로 이어졌다. 세계 제1위 육군력을 자랑하는 독일은 영국의 해군력을 따라잡기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투입했고 19세기 말에 독일은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강한 해군을 갖게 되었다. 최강 육군과 세계 2위의 해군력을 갖춘 독일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독일의 엘리트들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독일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고 독일 국민들은 그것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믿었다. 전사자만 2천만 명,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군사력의 증강으로 유럽 열강은 자신감이 넘쳐났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나 승리는 자신들이 몫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은 100년간 대규모 전쟁을 겪지 않았기에 전쟁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은 민족주의, 애국주의와 함께 더욱 부풀어갔다. 독일은 심지어 다가오는 전쟁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군사 전략가들은 방어적 전술보다는 공격적 전술을 짜는 데 몰두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알프레드 폰 슐리펜 장군은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주장하며 1905년부터 이른바 슐리펜 작전을 세웠다. 이는 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가 대응할 시간을 갖기 전에 벨기에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프랑스를 제압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전쟁이 계획대로 전개되지 않을 수 있고 공격형 전술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빨리 끝나지도 않는다는 현실을 알기까지 그리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았다. 전쟁 발발과 함께 예상대로 독일은 벨기에를 침공해서 프랑스 영토 내까지 빠르게 진격했지만 파리 근처의 마른강 전투에서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에게 저지당하며 진격의 힘을 잃고 주저앉았다. 동부전선에서는 타넨베르크 전투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물리치며 동부 프로이센과 폴란드를 지켜내기는 했지만 독일은 이제 동서 양쪽에서 힘겨운 방어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슐리펜 작전이 실패로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참호전에 돌입했다. 자동으로 발사되는 기관총의 등장과 철조망은 나폴레옹식의 대열 전투 공격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서로는 한 채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참호를 나와 돌격했고 그럴 때마다 수많은 병사들과 말들이 기관총에 맞고 철조망에 걸리는 참극이 벌어졌다. 1910년 7월에 시작된 솜 전투에서 프랑스와 영국군은 겨우 15km를 전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60여만 명의 프랑스와 영국군 그리고 비슷한 수의 독일군이 다치거나 전사했다. 인류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처참한 전투였다. 지리한 참호전이 계속되자 전쟁은 물자와의 싸움이 되었다. 탱크, 독가스, 비행기 등 온갖 신무기들이 등장하면서 참전국들은 모든 자원과 기술력을 동원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공장은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해야 하고 농촌은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서 전선에 투입해야 했다. 하지만 국내 생산만으로 한계가 있었기에 해외 물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이미 철강, 석탄, 석유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 최강 국가로 부상했을 뿐 아니라 농산물에서도 최대 수출국이었다. 미국은 중립국으로 남아서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었지만 미국의 교역은 프랑스와 영국 쪽에 치우쳐져 있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연합국의 물자를 제공하는 미국의 상선을 저지하지 않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 1917년 초 독일은 결단을 내렸다. 독립국 선박이라도 연합국에 군수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면 독일 잠수함이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에 대한 순전포고나 다름없었다. 독일 정부를 장악한 군부는 미국의 물자를 막고 서부전선에서 총공세를 가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결국 4월 초 미국은 독일에 전쟁 선포를 했다. 미군이 도착하자 서부전선의 연합군 참호에선 환호가 터졌지만 독일군 참호에선 한숨소리가 나왔다. 참호전은 심리전이었다. 미군의 참전으로 연합군은 기세가 등등해졌지만 독일군의 기세는 꺾이기 시작했다. 미군의 전투력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풍부한 물자를 독일은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1917년 볼셰비크 혁명을 거친 후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으로 확장되어 재탄생했고 다음해 3월 전쟁에서 손을 뗐다. 이로써 독일은 동부전선에서 부담감을 덜었지만 승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부전선에서 미군의 참전으로 계속 수세에 몰렸다. 결국 1918년 11월 11일 독일은 휴전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4년여 만에 포성이 먹고 포연이 거쳤다. 전사자만 무려 2천만 명으로 그때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참혹한 전쟁이 끝났다. 훗날 더 큰 비극을 부른 베르사유 조약. 1919년 초부터 시작된 평화회담은 주로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의 빅4가 주도했다. 회담에서는 프랑스의 조르주 클레망소 총리의 입김이 가장 컸다. 전쟁으로 가장 많은 인명 및 물리적 피해를 입은 나라가 프랑스였기 때문이다. 약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프랑스 산업화의 1번지였던 북동부의 석탄과 철광석 지대는 항폐해졌다. 클레망소의 목표는 독일을 경제적, 군사적, 영토적으로 약화시켜 다시는 프랑스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프랑스는 알자스 로렌 지역을 할당받고 독일이 라인한트를 비무장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프랑스는 독일이 경제를 완전히 붕괴하지 않고는 안심할 수 없다고 보고 독일의 전쟁 책임을 물어 1300억 마르크,
330억 달러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지금이 가치 기준으로 약 5,880억 달러, 약 780조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영국의 입장은 프랑스와 약간 차이가 있었다. 영국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총리는 전후 독일이 완전히 무너지고 프랑스가 독일을 대신해서 유럽 대국이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경계했다. 동시에 독일이 패배를 극복하고 소련주도의 공산주의로부터 서구 유럽의 자본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로 복원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자 했다. 그동안 해외 식민지 경쟁에서 영국의 위협적이었던 독일 식민지 제국을 해체하고 그 일부 영토를 양도받았다. 독일은 모든 해외 식민지를 잃게 되었다. 미국은 승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참전을 결심했고 14개조 평화 원칙을 내세우며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 문제는 유럽이 알아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회담에 임한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권을 잡았기에 윌슨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었다. 다만 윌슨은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국제연맹을 제안해서 그것을 출범시키는 데 성공했다.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제1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10에서 13%의 인구와 영토를 잃고 식민지 전부를 잃었으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독일의 분노는 훗날에 더 큰 비극을 초래했다. 윌슨은 국제연맹의 출범으로 평화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미국 위에는 미국의 전통적인 원로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미국이 국제연맹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미국이 빠진 국제연맹은 중요한 국제분쟁과 전쟁을 막을 수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베르사유 조약은 다가오는 더 큰 전쟁의 불씨가 되고 말았다.